앵커 초대석입니다. 오늘 정주용 칼럼니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코너의 두 번째로 모십니다. 네, 중국의 주식시장이 나오셨던 이후에 계속 급락세를 좀 보였어요. 예. 빠른 속도로 급락해서 지수가 7월 5,100선 고점 대비해서 44% 빠지고 나서 반등을 좀 주고 있습니다. 이런 중국 증시의 급락이 일시적이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사실 이 증시의 급락 그리고 위안화 평가 절하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은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더 근본적인 문제들은 중국 경제 이 이면에 깔려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이제 정부 주도 투자를 통해 가지고 계속 성장을 이뤄내던 것이 지난 30여 년 넘는 중국 경제 변치 않는 패러다임이었는데 이제 민간 주도로 그 소비 주도로 변화를 해야 되는 변곡점에 지금 서게 된 것이죠. 네네. 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또 확인을 해보면서 아무래도 주식시장도 움직일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인터뷰 때 중국의 향후 2분기 실적 같은 경우 특히 인터넷 플러스나 스마트 제조와 관련돼 있는 민간 기업의 실적을 좀 잘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분야들이 경제 위기의 어떤 구원 투수 역할까지 해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직 좀 이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들이 지금 이제 막 성장 단계에 있습니다. 네네. 아직 700조 애플 시가총액을 넘어설 만한 그런 기업들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화웨이나 레노버나 샤오미 그리고 텐센트, 알리바바 같은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한 3배, 4배 성장은 해줘야지 미국의 어떤 나스닥을 대체할 만한 그런 거대한 어떤 창업 열풍 실리콘밸리를 대체할 만한 중관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사실 중국의 진정한 민영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새로운 신경제가 네. 과거의 구시대를 어떻게 잘 대체할 수 있을지 이것이 관건인데 여기 사실 좀 타이밍상의 시간의 어떤 미스매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네. 결국은 그것이 중국 경제의 거대한 뇌관이 될 수 있고 그 근저에는 사실 주가 급락이나 위안화 평가 절하 이거보다 더 근본적으로 지방정부 부채라는 거대한 이슈가 놓여져 있습니다. 네. 지금 그야말로 위기와 기회가 상존하고 있는 게 중국의 경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중국 경제의 뇌관은 뭐라고 보시는지 지방부채, 지방정부 부채 얘기를 해주셨지만 진정한 뇌관이 뭐라고 보시는지 또 이것이 위기로 전이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일단 저는 6개월에서 12개월 이 사이 이 시간을 상당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시간은 어떤 단순히 3, 4년 사이의 어떤 사이클이 아니라 37년 동안 지속되어 온 변함없이 지속되어 온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고 보이고요. 일단은 중국의 지방정부 부채가 얼마나 거대한가 이걸 확인하려면 중국 지방의 수많은 유령 도시들을 확인을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네. 빈집들이 많고 그것들은 이제 과거의 지방정부가 두 자릿수 경제 발전을 계속 강요되어 가지고 부채에 기반해서 자산을 만들었는데 그것들이 결국은 지금 허허벌판 속에서 아무도 들어와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 어느 순간 지방정부는 이 부채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러면 이 자산을 내다 팔게 되지 않습니까? 그 유령 도시는 짓다가 만 건가요? 다 져놨는데 네. 이제 주변에 수백만 명이 옆에 사니까 다 돌아와서 살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대감으로 이제 네네. 건설을 해놨지만 이제 결국은 소비나 산업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이 효율적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네네. 거기 농민공들이 거기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방에 있더라도 수억 원이 호가할 텐데 그래서 이제 그런 지방정부 부채가 결국은 중국의 부동산 가치평가 연결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방정부 부채가 부채를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자산을 매각하려고 할 때 결국은 부동산 가치가 급락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시기가 또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중국의 부동산 가격도 요즘 경제지표 볼 때 중요하게 보시는 분들은 보시더라고요. 이게 어떤 위기의 시작점을 좀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인가요? 칼럼니스트 님도 그걸 좀 중요하게 보십니까? 네, 그래서 특히 대도시의 일선 도시라고 하죠. 일선 도시의 핵심 지역은 아마 상당히 견조하게 유지가 될 겁니다.
하지만 더 문제가 되는 거는 2선, 3선 도시에 좀 전에 말씀드린 지방정부 부채와 연관되어 있는 지방 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어떤 5%, 10% 하락하는 트렌드가 네. 보인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은 결국 부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은행의 부실, 그리고 가계 부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확산돼서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네네. 중국 그동안 고속 성장을 한 이면에 이런 중국의 지방 정부 부채라는 어떤 부작용이 있었던 건데요. 그렇다면 중국이 다시 도약하면서 성장세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사실 중국의 소비 그 단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소비가 상당히 뭐 여행 수요까지로 이어지면서 저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성장통 이후의 새로운 성장의 주역은 어떤 쪽이 될까요? 이 새로운 성장의 주역은 사실 작년에 나스닥에 성공적으로 성장한 알리바바 같은 그런 기업들을 네. 바라볼 수 있고요. BAT라고 했죠.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요즘에는 이제 샤오미, 레노버, 메이주, 뭐 화웨이 이런 기업들 네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이제 앞으로 만들어 나갈 미래를 이제 제시해 준 키워드가 바로 이번 양회 때 스마트 제조, 인터넷 플러스라는 두 가지 키워드로 네. 이제 앞으로 10년을 바라보게 되는 거고요. 얼마나 절박하게 중국 정부가 이 키워드를 밀고 나가냐면 아무런 규정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핀테크 사업을 하는 텐센트의 위뱅크한테 종합은행 허가를 해주고요. 이 은행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유를 줍니다. 그러고 나서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보면서 잠정 규정을 그 다음에 만듭니다. 최근에 텐센트가 출시한 위뱅크라는 앱을 자세히 네. 보면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직 이제 그 부분이 미흡한 부분인데 규정 만들고. 네네. 근데 앞으로 이런 과감한 정부가 이제 지원을 해주는 이제 인터넷 플러스 스마트 제조에 리딩하는 기업들이 과감하게 혁신을 하는 모습들을 지켜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런 것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 실리콘밸리를 능가할 만한 그런 혁신성으로 중국이 새로운 도약을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그 전 세계적으로 지금 스타트업 기업 열풍이 상당히 거세거든요. 우리나라도 뭐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외에서 네. 투자하는 그 분들이 직접 와서 한국 스타트업에도 투자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최근에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뭐 전 세계적으로 향후 어떤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게 될지가 아주 중요할 것 같네요. 네, 네. 결국은 세계 경제의 아주 주요한 축 중에 하나가 중국이고 네. 그 중국을 새롭게 변혁시킬 만한 네네. 바로 이 혁명을 만들어낼 게 인터넷 플러스 스마트 제조고 네. 비단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 미국 모든 곳에 지금 오토라는 이 오토 혁명, 스마트 제조라는 이 키워드들은 다 유효합니다. 그래서 그 비견한 예가 소프트뱅크가 얼마 전에 1조 2천억 투자했던 5조 5천억 밸류의 쿠팡. 네네. 지금 쿠팡의 기업 가치가 롯데마트 이마트 롯데쇼핑 뭐 버금가는 그 수준에 올라와 있는 것이죠. 네네. 최근에 또 중국에서 콰이디다처, 띠디다처 같은 이 한국으로 보면 카카오택시 같은 이런 기업이 합병을 했는데 기업 가치 20조가 넘습니다. 우버는 지금 비상장인데 55조입니다. 버블은 아닐까요? 버블이라는 사람도 많습니다. 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과거 닷컴 버블과 또 다른 방식으로 네네네. 이것은 단순한 버블이기보다는 우리 일상생활에 24시간 맞닿아 있는 스마트폰 통해서 오프라인의 부가가치를 빨아들인다. 우리 인간의 습관을 변화시킨다는 측면에서 네. 거대한 흐름이라고 보여지고 하지만 그중에 옥석은 분명히 가려질 겁니다. 그렇죠. 예, 수직적으로 통합되어 있는 오프라인을 이제 극단까지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넓혀가는 그런 기업들이 결국은 살아남을 거고요. 좀 어설프게 이렇게 수평적으로 이리저리 좀 사업 분야를 넓혀가는 그런 업체들은 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네네네. 뭐 지난 IT 버블 2000년대에 구글과 아마존이 살아남아서 얼마나 큰 성장을 했습니까? 그런 기업이 나온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일단 스마트 제조에 연관해서 이미 한국은 적절한 포지셔닝을 하고 있습니다. 시안에 반도체 생산 라인을 엄청나게 투입을 한 삼성전자도 잘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하이닉스도 반도체 강자로서 또 계속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이제 부품 소재 이쪽으로 한국이 포커스를 맞춘다면 중국의 이제 스마트 제조 새로운 성장 속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솔루션이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인터넷 플러스 쪽에서는 한국만큼 모바일 침투율이 높은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계속 반복적으로 한국에서 성공한 것은 중국에서도 성공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크로스파이어나 던전 앤 파이터 같은 대작 게임들이 엄청난 부를 창출했고요. 그리고 카카오톡, 라인 같은 경우도 세계 4대 모바일 메신저로서 기술적인 선두 지위를 계속 이어나갔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이제 시즌 2.0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네. 새로운 중국 경제 2.0을 한국 업체들이 함께 할 수 있을 만한 솔루션을 지금 찾아야 될 그럴 타이밍입니다. 네. 따라서 향후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또 중국 경제, 중국 정부가 드라이브 걸고 있는 인터넷 플러스 또 스마트 제조 관련해서 기업들의 추이를 계속 지켜보신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앵커 초대석까지 마켓 이마 기장 순서였습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죠. 고맙습니다.